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진짜 교본 같은 책입니다. 교본.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치 투자의 교본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게 1934년입니다. 1934년. 90년이 넘었는데요. 왜 교본이라고까지 불리는 책인지, 왜 워런 버핏이 교과서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번에 개정 칠판이 나왔거든요. 이 책을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진 대표님이 증권분석 이 책을 같이 공동 번역도 하셨고, 사실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시도해보고 싶은 책이었는데 도저히 이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혼자서는. 그래서 대표님한테 SOS를 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역도 하셨고 역자 서문도 쓰셨고, 주식시장 100년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담긴 영원한 고전이다. 극찬 아닙니까?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책을 쓴 벤자민 그레엄이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게 1914년입니다. 한 11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월스트리트에 진출을 했고, 요 일판이 나온 게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1934년에 일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을 칠판이 나온 게 202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1914년, 34년, 2023년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호황과 불황, 뭐 주식시장에 뭐 등락이 있었었는데요. 멀게는 그 책이 쓰여지던 1920년대가 엄청난 호황 시기였었습니다. 대공황 직전까지. 네, 로링 트웬티스라고 하는 뭐 재즈 시대였었고, 뭐 그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대공황의 폭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30년, 40년 굉장히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지다가 5, 60년대는 이제 또 엄청난 강세장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고고 시절이라고 불렀던 정말 잘 나가던, 뭐 끝내주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니프티 50, 그리고 이제 니프티 50가 끝나고 나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때가 또 미국 시장에 대세 상승이 일어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990년대 이제 끝 무렵에 닷컴 버블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그 이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가 터진 게 2007년. 그다음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요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그 과정에 이 증권분석 일판부터 이렇게 계속 개정판이 출간되고 지금 이제 칠판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모든 흔적들이 뭐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흔적들이.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 사후에도요. 아마 워런 버핏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좀 일반인들한테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이름보다는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서 이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벤자민 그레엄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제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래식으로 따지자면 뭐 바하나 핸들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1894년에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가족이 이제 모두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분의 이름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아니라 그로스바움인데, 이제 그 당시에 뭐 100년 전이니까요. 그때 이제 뭐 유대인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그로스바움에서 그레이엄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는데, 좀 벤자민 그레이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벤자민 그레이엄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해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졸업할 때 이제 뭐 철학과, 수학과, 영어과 이 각과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졸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 자리를 뿌리치고 월스트리트에 뉴버거 핸더슨이라는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마도 이제 뭐 가정 형편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스승이 그런 상아탑에 머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에 진출을 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그 뉴버거 핸더슨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러너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증권으로 전산화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러너라고 부르거든요. 주문서를 전달해주는 직업.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러너도 생활도 했었고, 채권 부서의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뭐 채권의 요약 설명 자료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주식 호가 작업을 개시하거나, 뭐 일일 시황 안내 뭐 작성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 업무. 네, 다양한 업무를 했었고 이제 채권 세일즈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업무, 그 증권사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부터 하게 됐었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허드렛 일 하던 시절. 그러다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그 투자 시장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했던 게 그 세일즈 업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채권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100년 전이라는 걸 이제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식은 투기에 좀 가까웠었고 투자라고 하면 이제 채권을 사는 게 이제 투자에 가까운 행위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회사들이 철도 회사였습니다. 100년 전이니까 이제 뭐 대륙을 가로질러서 막 철도가 놓이면서 증기기관차가 막 달리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도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제일 잘 나가던 이제 그런 산업이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잘 나가던 철도 회사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채권들을 이제 판매를 하다가, 미주리 퍼시픽 레일로드라는 회사에, 그 채권을 발행한 철도 회사의 재무 보고서를 이제 그레이엄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회사가 굉장히 재정도 부실하고 회사가 부실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내용을 이제 리포트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를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 리포트를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아는 다른 회사의 경영자한테 이 리포트를 보여주니까 이제 그 경영자가 이 리포트를 보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벤자민 그레이엄을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래서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다니던 그 회사에서 야, 우리 회사에서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리서치 센터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통계부서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애널리스트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태티스티션이라고 했었었는데 그런 부서나 그런 직종 자체가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어떻게 보면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서치 센터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계속 다녀라 해서 이제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증권 분석을 계속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투자자들이 저 회사 건실한 회사인가 망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분석하고는 투자를 했겠으나 체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도전을 했다라는 또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눈 감고 투자했을까요? 그때도 맞습니다. 기관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관이라는 게 없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투자라고 하면 채권을 사는 게 이제 투자였었고 주식을 사는 거는 이제 투기에 가깝다고 봤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제시 리버모라는 인물입니다. 트레이더. 투기꾼. 한 3번 파산하고 3번 다시 부활하고 결국 이제 대공황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서 권총 자살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 제시 리버모어가 투자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지금 작전 세력이 하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호재성 기사를 흘리고 그걸 보고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면 이제 다 팔아 떠넘기고 나서 이제 다시 본인은 빠져나오는 이런 투자를 이런 뭐 투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제 보통주 투자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그런 투자였었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들이 발표한 뭐 재무 정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기업의 내부 정보, 얘가 이제 뭘 한대더라, 뭐 이런 정보를 가장 뭐 중요한 정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게 만연했던, 그게 당연했던 시대에 말 그대로 기업을 분석하면서 그걸 또 이제 체계화를 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인물인 거고요. 이게 책이 두껍다 보니까 뭐 그래도 1000페이지는 안 됩니다. 한 890페이지 정도 되나요? 아유 900페이지 안 되네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께 박성진 대표님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사례별로 좀 더 쉽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뽑은 게 저희가 투자의 진수입니다. 투자의 진수. 벤저민 그레이엄이 어떻게 달랐을까를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이 증권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실전 투자자로서 이제 어떤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그 경험이 여기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네.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아까 이제 증권 분석을 직접 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전 투자도 굉장히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처음 대박을 쳤던 투자가 1915년에 이제 광산회사 구겐하임이라는 회사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교 졸업한 다음 해예요. 네네. 뭐 얼마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취업 2년 차에. 네네. 근데 이 구겐하임이라는 회사의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 구겐하임이라는 회사가 청산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겐하임은 그 광산 회사였는데요. 예. 재미있게도 이 회사가 다른 광산 회사의 지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망했어요. 문 닫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네. 망하진 않았는데 네.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산을 그 선언을 회사 합니다. 접겠습니다. 네, 회사 접겠다고. 근데 남아있는 자산은 그 자체 사업도 있을 뿐더러 이 회사가 또 다른 광산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청산을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다른 회사의 지분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그레엄이 이제 그 공시를 보고 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구겐하임이 들고 있는 다른 광산 회사의 지분이 이 회사들이 다 상장된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 가치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76.23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구겐하임의 주가가 68.88달러였었거든요. 구겐하임의 예. 주가보다 구겐하임이 들고 있는 그 광산회사의 주식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죠. 한 10% 이상? 예, 근데 이거는 더하기 빼기만 네. 해도 알 수 있는 거 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네. 와. 그래서 이제 그레엄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그래서 이제 구겐하임을 사고 네. 그 구겐하임이 들고 있는 그 광산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들을 공매도 하고 먼저 네.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지분을 받게 되니까 미리 판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아비트리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구겐하임을 사고 그 광산회사 지분을 공매도하는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게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청산 선언을 했지만 네. 일부 주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청산이 뭐 안 될 수도 있고 청산이 되더라도 그 청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고 네. 뭐 지금 이제 한 10% 정도 아비트리지인데 뭐 청산까지 뭐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남는 그렇죠, 장사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공매도를 했는데 그 공매도 물량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수수료 같은 거 나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리스크가 제로인 그런 투자는 아니지만 그레엄이 이제 꼼꼼히 계산을 해봤더니 충분히 감내할 만한 한 리스크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한 4개월여 되는 그런 시간차였는데 네. 그때 물론 이제 당시에도 이게 보편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었을 텐데 네, 청산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갖고 있던 그 지분들 안에다가는 공매도를 쳤다고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벤자민 그레이엄 하면 담배꽁초 투자로 네. 또 유명하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극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네. 재평가에 오면 그때 파는 거. 네. 근데 그것만 반복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이제 벤자민 그레엄 하면 꽁초 투자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이 더 잘했던 것들은 그런 아비트리지나 해지 거래의 달인이었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요 구겐하임 투자 말고도 이제 예. 그런 해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듀폰하고 GM의 차익 거래를 했었거든요. 듀폰하고 화학회사랑 자동차 회사의 네. 차익 거래를 네. 이게 이제 듀폰이라는 회사가 GM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재밌었던 게, 그 듀폰의 주가보다도 네. 듀폰이 들고 있는 GM의 그 주식 가치가 훨씬 더 컸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싼 듀폰을 사고 GM을 공매도하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투자를 했었고요. 또 이제 비슷한 게 컨솔리데이티드 텍스타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방적 회사인데요. 예. 지금은 방적 회사 하면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산업이겠지만 이게 이제 100년 전이라고 100년 생각을 전에는 하면 뭐. 그때는 제일 잘 나가던 산업이 이 방적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철도 회사, 방적 회사 이런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으니까 컨솔리데이트 텍스타일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고 그런데 이 컨솔리데이트 텍스타일이 이제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었는데 그 전환사채가 이제 7% 쿠폰을 주는 그 전환사채였었거든요. 이자율을 네, 그래서 이제 그레엄이 판단하기에는 이 전환사채는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런 투자인데 반해서 컨솔리데이트 텍스타일 본주는
그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아서 주가가 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거 역시 그 전환사채를 사고 본주는 이제 공매도하는 이제 그런 투자를 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주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사이에서 차익 거래. 네. 그리고 또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또 확정해 놓기 네. 위해서 공매도를 치고. 네. 그래서 그레이엄은 사실은 꽁초 투자자라기보다는 이런 아비트리지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그런 해지 거래를 하는데 뭐 거의 선수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금융공학적으로도 앞서갔던 인물.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걸 또 이제 많이 배웠을 테니까 나중에 본인이 또 그런 거를 또 가르치기도 했었을 테고.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송요관 회사 네. 노던 파이프라인에 투자한 적도 있어요. 이건 네. 좀 방식이 어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회사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 회사도 이제 재밌었던 게 이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분할되면서 자회사들이 이렇게 분할이 됐었는데요. 네. 근데 재밌었던 게 이 노던 파이프라인은 그 송요관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또 철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재밌는 게 노던 파이프라인의 주가는 $65인데 네. 노던 파이프라인이 들고 있던 철도 채권의 가치가 $95거든요. 사자마자 한 $30 꽁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엄이 이 주식을 잔뜩 매입한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네, 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과정도 재미있는데요. 이 노던 파이프라는 회사의 그 본사가 뉴욕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주주들의 대부분이 또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주주총회를 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펜실베니아주 오일시티라는 데서 하게 됩니다. 네, 오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도 이제 벤자민 그레엄은 꿋꿋이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가지고 이런 그 전혀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뭐 이런 잉여 자산은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주주 제한. 네, 주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경영진들이 이제 뭐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죠. 당신 뭐야? 뭐 네, 이렇게. 우리 회사 사업은 우리가 더 잘하는데 예. 뭐 일반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우리보다 당신이 우리 회사 사업을 더 잘하느냐, 우리의 뭐 이런 정책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식 팔고 나가라, 뭐 이렇게까지. 이게 100년 전 미국의 이야기인데 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흔히 있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서 주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지방에서.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주총을 하고 뭐 이런 그것도 회사들이 아침 9시에 네, 아침 9시. 네. 오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도 1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근데 그레이엄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주주 제안을 열심히 했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행동주의까지 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엄이 여기서 이제 뭐 주식 팔고 나가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레이엄이 열받아 가지고 예. 주식을 이제 더 사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식을 매집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위임장 쟁탈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의결권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회 의석을 2석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경영진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경영진들을 설득해서 그 가지고 있는 철도 채권을 주주들한테 분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이 행동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많네요. 가치 네. 투자의 아버지, 금융공학의 아버지, 행동주의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증권분석 책을 보면 44장이 그 주주하고 경영진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 챕터가 44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44장 챕터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주주하고 경영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그 당시에 미국 주주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해 하는데요. 그게 지금 상황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벤자민 그레엄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 주주들은 매우 유순하고 무력하기로 소문났다. 자기의 권리를 도무지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한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경영진도 지금 우리나라 경영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나는 그냥 경영만 열심히 할 거다. 주가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는 거니 뭐 주가는 내 권한을 받기다라는 식의 핑계를 경영자들이 많이 댔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그런 식의 핑계를 그렇죠. 많이 대거든요. 나는 뭐 경영만 하고 주가는 뭐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벤자민 그레엄은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책임 안에는 주가가 부당하게 뭐 높거나 또는 부당하게 낮은 것들을 방지해야 될
책무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내가 주가는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죠, 주가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근데 벤자민 그레엄은 경영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보면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낮잖아요. 네, 네.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청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낮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배당을 그 청산 가치에 걸맞게 올리면 된다. 네, 배당금을 올리면 되고 또는 이제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주주한테 분배를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미래나 뭐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사업을 청산해서 주주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경영진들이 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무나 뻔뻔한 태도라고 그레엄이 뭐 분노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주주분들이 경영진한테 특히 이제 토론방 이런 데서 온라인에서 주가 관리 안 하냐 이런 네. 글들 많이 쓰시는데 네. 그게 주가 조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IR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가 아니라 자원의 분배,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네. 통해서 관리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100년 전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게 또 바로 그런 거였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거든요. 예. 기업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네. 한 시간 필요할 겁니다. BYC, 신도리코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주가는 뭐 2천억인데 갖고 있는 자산은 뭐 1조. 노던 파이프라인은 사실 상대가 안 되는 뭐 그런 헐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벤자민 그레엄을 보면 단순히 꽁초를 사서 그 자연스럽게 그냥 주가가 오르기를 마냥 기다렸던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정당한 가격을 받아내도록 하는 그런 행동주의를 했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도 경영진을 쉽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네. 이런 말을 했고, 네. 뭐 100년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행동주의가 좀 통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죠. 선법도 개정이 네. 됐고, 네. 또 경영진의 또 이사진의 의무도 더 확대가 돼 가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로 우리가 볼게, 우리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두꺼운 책을 박성진 대표님이 쉽게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이 혼자서만 투자하고 혼자서만 큰 돈을 번 것뿐만 아니라 이걸 또 이제 나눠주려고 했잖아요. 네. 책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920년대 그 무렵에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월스트리트의 거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제 버나드 바루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 정치 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거물급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벤자민 그레엄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내 돈도 맡아달라라고 할 정도로 벤자민 그레엄이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요. 1925년에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본인의 이제 그런 투자 경험,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게 1914년이니까 25년이면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월스트리트에서 한 10년 정도 투자하면서 그런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투자 서적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투자 서적을 작성하기 위한 이제 사전 단계로 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를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강의를 도와줬던 분이 데이빗 도드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레엄 도드의 이제 증권 분석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네, 엄청난 일이요? 대공황이 터지거든요. 대공황. 네. 그래서 이제 1929년 8월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를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1929년에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그때 이제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펀드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찍히고 다우 지수가 그때 15% 정도가 빠졌거든요. 시장보다 더 빠진 거였네요. 네. 왜냐하면 벤자민 그레엄은 공매도를 하고 이런 해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본인 자본보다 레버리지를 썼었거든요. 레버리지의 아버지. 네. 자식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실적이 더 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1929년에 그런 손실을 봤었는데, 그 1929년 말에는 이제 빠지다가 약간 반등하면서 1929년이 종료가 됐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벤자민 그레엄은 이제 하락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가 지나서 알지만 하락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29년에 마이너스 20%인데 1930년에 마이너스 50% 뭐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마이너스 20% 맞고 반토막 더. 네, 마이너스 50% 맞고 1931년에 마이너스 16%, 32년에 또 마이너스 3% 해서 전체적으로 4년 동안 마이너스 70%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락인 거죠. 이야. 최근에 뭐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해왔으니까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는데요. 네. 2년 연속해서 오.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한 경우는 20년 기간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4년 연속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한 기간은 대공황 말고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대공황이라고 네. 기록이 현재까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하락을 맞았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절치부심해서 결국은 1935년 말에 이제 원금을 다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1935년 말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1934년에 증권분석 1판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1판을 출간하면서 회고록에다 이제 벤자민 그램이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증권분석을 구상하고 출간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만약에 더 일찍 1934년이 아니라 더 일찍 책을 냈더라면 네. 큰 실수가 될 뻔했다라고 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1925년에 출간했다라고 하면 예. 그냥 승승장구했던 그런 경험만을 담았을 테잖아요. 그 대공황의 끔찍했던 경험을 겪고 나서 이 증권분석을 출간을 해서 그 1920년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책이 탄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시절에 잘 나갔을 때만 담는 것보다 네. 큰 아픔이 있었던 네. 또 그리고 이겨내는 과정까지도 네. 혹은 방법까지도 담을 수 있었던 게 더 네. 좋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초판 이야기이긴 할 겁니다. 네. 1934년의 이야기일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책에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금융의 역사?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역사라기보다는 벤자민 그램은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잘 나가던 시절만 겪으면 항상 이제 업사이드만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운사이드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은 7판입니다. 네. 7판. 네. 이게 판을 7번이나 바꿔가면서 개정이 되고 있다는 네. 것도 이제 좋은 책이라는 또 방증이기도 한데 네. 또 그 안에 하나하나 시대상이 담겨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판이 나온 1934년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공황이 끝나고 대공황에 이제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주식하면 치를 떨던 시기였었죠. 그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락장을 겪고 나서 그래서 주식을 사려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주식을 살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시기에 나온 게 1판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2판이 나온 게 이제 1940년인데 요 시기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온 게 2판이고 3판이 출간된 게 51년인데요. 네. 이 50년대하고 60년대가 미국의 장기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던 때가 이제 5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년대하고 40년대 대공황 이후에 엄청나게 힘든 그 시기를 이제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나온 게 3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4판이 나온 게 이제 1962년. 요때는 이제 그 고고 시절이라고 정말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정말 화랑의 한복판에 있던 그 시기에 나온 게 이제 62년 4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벤자민 그레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뭐 1988년에 이제 그 후세가 5판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끝난 네.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6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7판이 나오고 이런 그 굉장히 위기가 지난 다음에 또는 뭐 그 상승의 한복판에 이렇게 각각 나온 것들이 증권분석 1판부터 7판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7판이 2023년도에 네. 미국에서 나온 네. 거였고요. 코로나가 진행되던 뭐 한복판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한국에서 네. 번역해서 나오기까지 한 2년 가까운 또 네. 시간이 또 필요했고 네. 거의 그쵸 900페이지에 달하는 네. 거 이제 공동 번역을 하셨겠습니다만 네. 또 원체 또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 이번 그 개정 7판은 기존의 증권 분석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개정 7판 얘기를 하기 전에 네. 4판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4판이 뭐가 좀 특별합니까? 네, 4판이 좀 굉장히 특이한데
1판하고 2판, 3판은 34년, 40년, 50년 요 무렵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세 상승이 일어났던 게 아까 이제 5, 60년대라고 했는데 1, 2, 3판은 사실은 그 대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힘들고 조정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근데 4판은 61년인데 62년은 이때가 이제 뭐 대세 상승이 뭐 완전히 한복판 무르익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나왔던 게 요 4판인데요. 4판이 나오던 요 시기가 완전히 성장주 장세였습니다. 지금 시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제 M7 종목들, 네, 또 뭐 AI 종목들, 이런 주식들만 엄청나게 잘 나가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요 1960년대가 미국이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주가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레엄이 썼던 책이 요 4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 성장주 주가는 얼마가 적당한가, 네. 얼마에 사야 할까, 네.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벤자민 그레엄을 꽁초 투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 게 그레엄은 이제 염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 예.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이제 굉장히 그냥 누가 봐도 싼 그런 종목들을 사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잘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1960년대는 지금의 M7 종목 같은 것들이 뭐 엄청나게 잘 나가던 그런 시기여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건지가 굉장히 고민이었던 게 증권문서 이 4판에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묻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레엄이 이제 그런 고민을 담아가지고 성장주를 그러면 얼마로 밸류에이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레엄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으로 제시를 한 게 이 회사의 정상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는데 네네. 멀티플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이 회사 미래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예상되는 성장률에다가 2배를 곱하고 거기다 8.5를 더하게 됩니다. 8.5를 더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칙으로 나온 건데요. 이제 성장을 하나도 못 한다고 하면 그냥 이익에다가 정상이익에다가 8.5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멀티플 8.5를 네네네. 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향후 한 7년에서 10년 동안 10%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2를 곱하고 20에다가 8.5를 더하면 28.5배 멀티플이 이제 28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인 워런 버핏의 투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거든요. 지금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했던 게 이제 1964년인데, 어떻게 보면 요 62년 요 4판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워런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가 워런 버핏이 벤자민 그레엄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요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그 시가총액이 1억 6천만 달러일 때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는데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이 1,100만 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퍼가 한 13.8배, 퍼 한 14배에 샀었는데 이게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의 그 성장주 공식에 의하면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 네. 13.8배면 네. 결코 싼 주식도 아니지만 네. 성장주로 치면은 또 네. 비싼 것도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그 성장률에다가 2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성장률이 한 10% 정도 됐었거든요. 뭐 2를 곱하면 20배에다가 8.5를 더하면 28.5가 적당한데 워런 버핏은 13.8배에 샀으니까 그 제값보다 절반 가격에 산 거니까 벤자민 그레엄이 이런 버핏의 투자도 이제 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카드 회사가 뭐 성장주야라고 할 수 있겠으나 64년, 1960년 되면은 뭐 신용카드 회사면은 뭐 그때 이제 엄청나게 신용카드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장 기업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미래의 성장성이 이제 보이던 그런 시기였었죠. 이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판이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나타났고 네. 불타는 시장이었으니까 네. 이건 감히 이제 제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만 1, 2, 3판보다 4판이 제일 많이 팔렸겠네요. 시장 좋을 때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관련 책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럼 이번 7판은 네.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타판이 나온 게 62년인데요. 사실은 이제 벤자민 그레엄은 그 전에 은퇴를 합니다. 이제 56년에 벤자민 그레엄이 은퇴를 하는데요. 투자자로서 은퇴? 네.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증권문서 강의를 했었었는데 네네네. 그런 컬럼비아 대학의 강의도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62살이니까 이제 은퇴할 만한 나이가 되셨던 거죠. 그렇죠, 옛날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강의도 은퇴를 하고 이제 그 본인이 운영하던 펀드도 접고 뭐 이렇게 업계에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쓴 게 이제 사판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76년에 벤자민 그레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5판이 나온 게 8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5판부터는 벤자민 그레엄이 쓴 게 아니라 벤자민 그레엄의 후세들이 쓰게 된 책들인데요. 5판은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콜럼비아 대학을 은퇴하고 그 증권분석 강의를 물려받은 사람이 로저 머리라는 사람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저 머리라는 사람이 참여해서 쓴 게 5판이고요. 그다음에 6판이 나온 건 2009년인데 6판은 벤자민 그레엄이 쓴 2판에다가 이제 여러 현대 가치 투자 대가들의 해설이 이제 덧붙여진 게 6판인데요. 그때 이제 6판의 편집자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세스 클라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6판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7판도 마찬가지로 세스 클라만이 편집자 역할을 하면서 그 벤자민 그레엄의 증권분석 2판에다가 현대 이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가치 투자 대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의 해설을 덧붙인 게 요 7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레이엄 도드 마을이라고 네. 하는 그곳의 추종자들 네, 혹은 후배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5판, 6판, 이번에 7판까지도 이어진 네. 거고요. 또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 또 대가이신 이건 선생님 비롯해서 박성진 대표님, 서륜성 네. 대표 이렇게 또 세 네. 분이서 같이 번역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7판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게 벤자민 그레엄의 이제 1판, 2판이 나오던 시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대륙의 철도가 놓이면서 증기기관차가 달리던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자율주행차가 달리던 시기니까 그 100년 전하고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원칙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이 달라진 세상에 투자하는 방식은 조금씩 계속 달라져 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그 2판에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를 한 거하고 그 지금 현대 가치 투자자들의 이제 생각들하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대로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눈여겨서 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스 클라만을 비롯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뭐 네. 해제라고 해야 될까? 좀 네. 풀이 네. 서로 좀 쓴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 뭐 100년 가까이 된 책인데 90년 넘은 책이 지금도 통할까? 네. 에 대한 혹시 답변은 어떻게 맞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벤자민 그레엄의 원칙은 이제 많은 여기 이제 그 해설을 덧붙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벤자민 그레엄의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뀌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그 투자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손실에 대비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원칙. 예, 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제시를 한 게 이 주식이라는 게 한낱 휴지 쪼가리가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쵸, 그쵸. 거고, 그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내재 가치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투자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은 지금까지 안 바뀐 거죠. 네. 이 원칙이 왜 안 바뀌냐 하면 인간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들이 몰려다니고 탐욕스럽고 공포에 빨리 젖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게 참 어렵죠. 가격은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데. 네,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라는 게 또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고 네. 인간의 본성을 또 역행을 해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증권분석 책도 두껍긴 합니다만 중간중간 해설을 쓰신 분들 네. 그분들의 이야기만 봐도 사실 또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쟁쟁한 분들입니다. 네, 쟁쟁한 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열 몇 분의 그런 가치 투자 대가들 또 이제 그 가치 투자하고 관련돼서 연구를 하셨다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을 만한 분이 이제 로저 로엔스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금융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은 이제 실전 투자했던 분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네. 그 LTCM의 흥망성쇠를 다뤘던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인데요. 그 노벨상 받은 천재들이 모여서 맞습니다. 투자 회사를 차렸으나 네, 보기 좋게 네, 망한 회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LTCM을 취재한 책을 썼던 분이고 그리고 워런 버핏을 다룬 워런 버핏의 워런 버핏이라는 그 워런 버핏 전기를 다뤘던 책도 썼던 분이 로저 로엔스타인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스펙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펙 상장이 최근에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스펙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혼탁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아하. 기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워드 막스도 이 책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하워드 막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 오크트리 캐피탈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뭐 몇 번 뭐 방송 출연에 예. 뭐 잠깐 나왔던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 하워드 막스의 책도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투자에 대한 생각, 예. 뭐 마켓 사이클의 법칙, 뭐 이런 책이 유명한데, 이 하워드 막스가 이제 부실 채권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도 이제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다루고 있는데, 하워드 막스가 생각하는 채권 투자랑 벤자민 그레엄의 채권 투자가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글도 또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기고자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분 중에 하나가 토드 컴스가 기고를 했는데요. 네. 토드 컴스는 누구냐 하면 벅셔 해서웨이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토드 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이코의 CEO로도 있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은퇴를 하면서 벅셔 해서웨이의 이제 후계자로 그렉 아벨을 지금 네.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제 그 그렉 아벨을 지명하기 전에 과거에 이제 벅셔 해서웨이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분이 이제 토드 컴스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토드 컴스가 아니라 그렉 아벨이 후계자로 지명되긴 했지만, 그렉 아벨이 네. 그레그 에이블이라고도 불리는 네, 그 맞습니다. 같은 이름. 네, 맞습니다. 네. 발음에 따라서 네. 네, 두 명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토드 컴스가 그럼에도 이제 하여튼 지금 현재 가이코의 CEO를 맡고 있고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벅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고한 글이 또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글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런 후대 투자자들이 그 현대 시각에서 벤자민 그레엄의 그런 시대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고, 나는 그렇죠. 벤자민 그레엄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기고했던 글들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값어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만 모아도 웬만한 책 한 권 나오죠. 네, 그게 한 뭐 3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딱 책 한 권입니다. 그 네. 부분만. 근데 이제 워낙 방대해서 저희 작가분이 딱 한 부분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챕터를 이제 꼽아달라고 했더니 의외로 서문을 네. 선택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 서문을 쓴 분이 세스 클라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스 클라만도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세스 클라만은 이제 바우포스트 그룹이라는 그 투자 회사를 뭐 이렇게 같이 공동 창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끌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또 한국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는 게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주식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투자를 했던 게 그 제약주들의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환인제약, 일성신약, 사마약품, 경동제약, 이런 뭐 굉장히 중소형 제약사들의 투자를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해서 한 2배씩 수익을 냈던 굉장히 투자를 잘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삼천리, GS 쇼핑 뭐 이런 회사들의 투자에서 어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또 세스 클라만이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진 게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책을 썼었는데, 네. 그 책이 아마존에서 절판이 됐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뭐 개정판이나 이런 걸 전혀 안 쓰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 가지고 중고 서적 가격을 찾아봤더니 1,7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그래서- 안전마진이라는 세스 클라만의 책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도입이 안 돼서 네. 뭐라 해야 되나? 뭐 판권을 안 내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왜 옛날에 대학생들이 재본해서 보듯이 투자자들은 막 그 재본해서 네, 그냥 봤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돌려보던 책이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만화책도 아니고 무슨 잡지도 아니고 네. 가치 투자 책을 이렇게 재본까지 하면서 볼 정도가 그랬는데, 여기 아마존에서 가격이 그렇게까지 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스 클라만의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책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여기에 세스 클라만이 기고한 글이 한 3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만 읽어보더라도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굳이 읽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책을 쓴 게 세스 클라만이 1991년에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이후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세스 클라만이 그 35년 동안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뭐 벤자민 그레엄이 100년 동안 겪었던 그런 생각하고 세스 클라만이 또 35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런 겪었던 그런 생각들이 녹아 있는 그런 글이라서 다른 글은 다 읽지 않더라도 그 세스 클라만의 글 하나만 읽더라도 이 책에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서문은 건너뛴다라는 네.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오히려 서문부터 봐야 하는 책이 네, 서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증권문서. 책에 대한 전체적인 해설에 가까운 방향을 그런, 잡아주는. 네. 또 이 책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저걸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실전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냥 책만 두껍고 이론서 아니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는 이걸 어떻게 대입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론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이제 뭐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토드 컴스도 그렇고 세스 클라만도 그렇고 실제로 펀드를 만들어서 자기 뭐 펀드를 운영을 하고 실전에서 뭐 숱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이 이제 쓴 글이거든요. 그리고 벤자민 그레엄 역시 교수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실전에서 굉장히 실전 투자자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분이 자기 경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엄의 증권 문석은 사실은 이론서가 아니라 실전 투자자들의 실전 경험이 담긴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벤자민 그레엄의 책을 이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읽을 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100년 전에 쓴 책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수학이나 뭐 물리학하고 다릅니다. 예, 수학이나 물리학은 우리가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냥 공식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를 다루기 때문에 공식이나 규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원칙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원칙이라는 게 내가 꼼꼼하게 기업 분석을 하고 그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 뒤에 있는 그 기업의 실체를 내가 파악을 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고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 세상이 바뀐 거에 따라서 그 원칙을 어떻게 내가 구현할지에 대한 그런 스타일은 계속 이제 본인이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보면 이 후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하고 그레엄의 투자 방식이 사실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태도거든요. 벤자민 그레엄은 미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투자는 미래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굉장히 뭐 두려운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은 미래를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은 내재 가치도 뭐 자산, 이익, 배당금, 확실한 전망처럼 사실로 뒷받침되는 가치가 내재 가치다라고 벤자민 그레엄이 내재 가치를 정의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후세 투자자들을 보면 내재 가치의 정의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일타 제자인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내재 가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기업이 잔여 수명 동안 창출하는 현금을 할인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워런 버핏의 정의를 보면 이 내재 가치는 전적으로 미래에 달린 거죠. 예.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니까. 그래서 가장 벤자민 그레엄하고 그 후세 투자자들의 관점 중에 차이가 나는 게 미래에 대한 태도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투자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렇게 파악을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초점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벤자민 그레엄은 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까? 네. 그건 아마도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그 역사적인 경험이 결국 녹아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2000년부터 지금 한 25년 투자를 했지만 주식시장이 뭐 1년 이상 하락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그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던 시기, 2000년, 2001년, 2002년에 주식시장이 3년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그 기간을 제외하면 그 2000년 이후에 3년 연속 주가가 하락했던 시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벤자민 그레엄은 아까 대공황 때 4년 연속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었고 그게 뭐 마이너스 70%에 달할 정도의 뭐 심한 하락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많이 맞아봤으니. 네. 근데 이제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194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39년, 40년, 41년 3년 연속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뭐 겪을까 말까한 일을 벤자민 그레엄은
두 번이나 연속해서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 연준이 탄생하고 연준이 개입하면서 뭐 경기 진폭을 이렇게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과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투자하는 태도도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원래 성향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시절을 또 겪으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진화해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이번에는 개정 7판을 가지고 박성진 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박성진 대표님 아니면 또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실 분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직접 번역도 하셨고 가치 투자의 또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거의 9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을 함축할 수 있다면,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벤자민 그레엄이 쓴 얘기보다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해설. 추천하고 싶은 글이 이제 세스 클라만의 그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세스 클라만이 그 해설을 하면서 거기에 쓴 얘기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스 클라만이 한 얘기가 투자의 진정한 비밀은 투자에 비밀이 없다는 것이다. 가치보다 싸게 산다는 개념은 결코 쇠락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가치 투자의 미래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천천히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진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또 세스 클라만이 담았네요. 천천히 부자가 될 것이다.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빨리 가려다가 항상 사고가 나고 투자의 비밀은 비밀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엄이 1934년에 증권분석을 발표하고 나서 이미 모든 비밀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천천히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본성 때문에 이제 조급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 철학은 이제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는 것, 그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내 돈을 잃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그 길, 사실 그게 좁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참 선택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900페이지에 달하는, 때로는 베개로도 쓸 수 있는 두꺼운 책이었고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박성진 대표님 덕분에 나중에 책을 다시 읽더라도 더 많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이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